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AI 칩 분야에서 정말 뭐랄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오랜 경쟁 관계에 있던 인텔과 엔비디아가 특정 AI 솔루션에서 손을 잡았다는 건데요. 오늘 저희는 이 흥미로운 동맹의 속사정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만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협력이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이 거대 기업들의 전략과 AI 시장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기술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소식은 역시 인텔의 AI 칩 가우디3 있지 않습니까? 네, 가우디3요. 이걸 활용한 시스템이 엔비디아의 최신 기술과 통합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냥 통합도 아니고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주력 칩인 블랙웰 B200 GPU랑 같이 뭐랄까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된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아시다시피 인텔은 자체 AI 칩, 특히 이제 가우디 라인업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AI 가속기 시장에 계속 도전을 해왔잖아요. 네, 계속 노크를 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면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뭐 AMD 같은 다른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아직은 갈 길이 좀 먼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엔비디아의 핵심 최신 기술과 자기네 칩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건 그 자체로 매우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의외네요. 네, 이건 인텔이 기존 방식만으로는 이 가우디 플랫폼의 활로를 찾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어떻게든 수익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칩만 팔아서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보고 엔비디아의 그 거대한 생태계 안으로 들어가서라도 어떤 특정 역할을 맡겠다 뭐 이런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최근에 열린 OCP 글로벌 서밋 아시죠? 그 데이터 센터 같은 데 쓰이는 개방형 콘텐팅 하드웨어 표준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요. 거기서 발표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OCP 서밋에서요. 경쟁사 기술과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텔의 좀 절박함? 아니면 현실적인 판단?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회사 칩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한 시스템 안에서 인텔 칩이란 엔비디아 칩이 어떤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역할 분담 방식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술적인 핵심이고 또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공개된 정보를 보면요. 이 시스템은 특히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단계, 그러니까 추론, 인퍼런싱, 워크로드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됐어요. 추론이요? 네, 추론 과정은 크게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서 인텔의 가우디3 칩은 주로 디코드 단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디코드 단계요? 그건 뭔가요? 디코드 단계는 쉽게 말하면 AI 모델이 다음에 처리할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해독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빨리 읽고 쓰는 그 메모리 대역폭 성능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여러 칩이나 시스템으로 작업을 분산시키는 확장성, 특히 이더넷 기반의 네트워킹을 통한 스케일 아웃, 이런 게 중요하게 요구되거든요. 아하. 인텔은 가우디 3 칩이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이랑 이더넷 기반 확장에 강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엔비디아 칩은요? 반면에 엔비디아의 최신의 블랙웰 B200 GPU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계산량이 많은 그러니까 연산 집약적인 프리필 단계를 전담합니다. 프리필 단계? 네, 프리필 단계는 AI 모델이 본격적으로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내는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거대한 행렬들을 곱하는 연산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블랙웰 B200 GPU는 바로 이 대규모 행렬 곱셈 연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거든요. 이 능력이 프리필 단계 처리에 최적이라고 본 거죠. 아, 각자 잘하는 걸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각 칩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나눈 일종의 분업 시스템인 셈이에요. 가우디3는 데이터 준비랑 분산을 잘하고 블랙웰 B200은 핵심 연산을 잘하니까 이걸 합쳐서 전체 추론 성능을 높이겠다. 이런 아이디어죠.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뭐랄까 영리한 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니까요. 와, 각 칩의 특기를 살린 역할 분담이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AI 시스템, 특히 이렇게 여러 고성능 칩들이 막 모여있는 시스템에서는요, 개별 칩 성능만큼이나 이 칩들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 즉 네트워킹 기술이 전체 성능을 좌우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네트워킹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실제로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는 아무리 그 연산 유닛이 뛰어나다고 해도 데이터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면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트워킹이 병목 지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도 네트워킹 구성에 상당히 공을 들인 모습이 보입니다. 시스템의 지본 단위인 컴퓨팅 트레이 내부를 보면요. 각 트레이마다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NIC라고 하죠. 그 커넥트 X-7을 여러 개 사용됩니다. 커넥트 X-7이요? 네. 이게 각 트레이가 외부랑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들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큰 렉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이 렉 전체의 모든 칩들이 서로 막힘없이 통신할 수 있도록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용 스위치 중 하나인 브로드컴의 토마호크 5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브로드컴 토마호크 5요? 네. 이 스위치가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 사양들만 모아놨네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구성을 들여다보면 각 컴퓨팅 트레이 안에는 인텔의 서버용 CPU인 제온 프로세서 2개, 그리고 인텔 가우디 3 AI 칩 4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엔비디아 커넥스 7 NIC 4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네트워크 관련 작업을 CPU 대신 처리해줘서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엔비디아의 블루필드 3라는 DPU, 데이터 처리 장치도 하나씩 탑재가 돼요. DPU까지요? 네. 이렇게 CPU, AI 가속기, 고속 NIC, DPU까지 다 집약된 고사양 컴퓨팅 트레이가 하나의 렉 안에 무려 16개나 들어가는 상당한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인텔 제온 CPU랑 가우디 3, 엔비디아 블랙웰 B20, 물론 이 시스템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연계되는 핵심이죠. 그리고 엔비디아 커넥스 7 NIC랑 블루필드 3 DPU, 브로드컴 토마호크 스위치까지. 그야말로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기술들이 총동원된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인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사의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형태의 협력을 선택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수익화나 활로 모색 외에 다른 이유나 기대 효과 같은 건 없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가우디 플랫폼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일 겁니다. 인텔이 AI 칩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쿠다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벽을 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아, 쿠다 생태계의 벽이 높죠. 등을 다 포함하는 거대한 생태계잖아요. 대부분의 AI 연구나 서비스 개발이 이 쿠다 환경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텔 칩이 아무리 특정 성능에서 장점이 있다고 해도 개발자들이 기존 쿠다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도록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개발자 입장에선 그렇죠. 그래서 인텔은 전략을 바꿔서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랑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걸로 보여요. 즉, 가우디 3를 엔비디아 시스템이랑 같이 쓸 때 특정 작업, 디코드에서 비용 효율적인 성능을 내는 보조 엔진,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하는 거죠. 보조 엔진 역할이군요. 네. 그리고 이걸 엔비디아의 최신 GPU하고 네트워킹 기술하고 묶어서 렉 스케일 시스템이라는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려는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랑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시장 안에서 틈새를 찾아서 공략하려는 어떻게 보면 영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굴욕적일 수 있는 그런 선택인 셈이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협력이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협력을 통해서 자사의 네트워킹 기술, 그러니까 커넥스 X, NIC나 블루필드 DPU 같은 제품들이 얼마나 뛰어난 성능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지어 경쟁사 AI 칩과도 문제없이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아, 자기들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회군요. 그렇죠. 우리 네트워킹 기술이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AI 칩 쓰더라도 우리 네트워킹은 써야 할 걸. 뭐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자사의 최신 GPU인 블랙웰 B200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양쪽 모두 각자의 계산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점은 인텔 측에서 이 하이브리드 구성의 성능에 대해서 꽤 구체적인 주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또 논란이죠. 블랙웰 B200 GPU만 사용한 시스템이랑 비교했을 때 특정 종류의 AI 모델 처리에서 프리필 성능이 1.7배나 더 빠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프리필은 아까 블랙웰 B200이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가우디가 도와주면 더 빨라진다는 건가요? 이게 좀 네, 인텔 측에서 나온 주장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주장의 핵심은 가우디3가 디코더 단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블랙웰 B200이 담당하면 프리필 단계의 성능까지 향상시킨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교적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서도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스몰 덴스 형태의 AI 모델을 처리할 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블랙웰 B2 GPU만 사용한 기준 시스템 베이스라인보다 프리필 처리 속도가 1.7배 빠르다는 주장이에요. 1.7배면 상당한데요? 그렇죠.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특정 유형의 AI 추론 작업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상당한 성능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모든 경우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는 순수 엔비디아 솔루션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인텔 주장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이 1.7배라는 수치는 현재까지는 인텔 내부 테스트 결과이거나 인텔 측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직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객관적인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된 결과는 아니에요. 아, 검증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향후 실제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이 주장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검증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겠죠. 확실히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군요. 성능 외에도 이 이례적인 협력 방식이 순탄하게만 진행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라던가 명확한 한계점 같은 것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이 사실 상당히 심각해서 이 협력의 미래를 좀 어둡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아, 소프트웨어. 네, 인텔 가우디 플랫폼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 그러니까 개발 도구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 비해서 아직 현저히 부족하고 미성숙하다는 점이에요. AI 개발자 커뮤니티는 압도적으로 쿠다 환경에 익숙해져 있고 수많은 관련 소프트웨어 자산들이 쿠다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거든요. 가우디 플랫폼이 이걸 대체하거나 호환될 만한 수준의 편의성이나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하드웨어 자체의 잠재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 부족은 실제 시스템 도입과 활용에 결정적인 장벽이 될 수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매우 치명적인 지점이 있는데요. 현재 업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텔의 가우디 아키텍처 자체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가우디가요? 네. 구체적으로는 몇 달 안에 단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예정 페이즈아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인텔이 이미 차세대 AI 칩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팔콘 시워스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발표된 이 가우디3 기반의 하이브리드 렉스케일 구성이 인텔의 장기적인 주력 AI 솔루션 로드맵상에 있는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아, 그럼 이 시스템은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주류가 되기보다는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고객 요구에 맞춘 과도기적인 제품이거나 혹은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일종의 실험적인 성격이 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텔에게는 단기적인 재고 소진이나 수익 확보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큰 파급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생태계 문제에다가 핵심 칩인 가우디 자체가 단종될 가능성까지 있다니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AI 칩 시장의 거인들 인텔과 엔비디아가 예상 밖의 협력을 발표한 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독특한 기술적 구성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 협력 뒤에 숨겨진 각 회사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기대 효과,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까지 다각도로 조망해 볼 수 있었네요. 네, 이번 인텔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 AI 인프라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회사의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경쟁사의 기술까지도 조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죠. 그렇죠. 물론 그 이면에는 아주 치열한 시장 경쟁과 각자의 생존 전략이 깔려 있겠지만요. 또한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그에 따라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단순히 선두주자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실제 성능 검증 결과하고 시장에서의 평가, 그리고 인텔과 엔비디아의 다음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칩 시장의 최신 동향을 이해하시는데 저희의 대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